네,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연상군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대체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미스테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연산군적 허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연산군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연산군이 되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가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대패 노름에서 자기가 직접 막 참여해서 춤을 춘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그 관을 뭐 이렇게 준다던가 아니면 호리호리한 뭔가를 대접해라 이랬더니 뭐 술을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뭐 장녹수를 데려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되게 괴짜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맛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해. 그 맛간 연기를 눈이 돌아 있어요. 맞아. 광기 진짜 광기. 네, 광인같이 진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약간 광기 어린 연산군의 행동 중에서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저는 제일 처음에 광대들이 군 걸로 이제 입도를 해서 광대 놀이를 하는데 너무 숨 막혔었거든요. 맞아요. 그 긴장이 어렸을 때는 몰랐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왕 앞에서 왕을 희화화하는 그런 탈춤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살얼음판 같은데 그 와중에 어떤 외설적인 농담을 하니까 왕이 갑자기 빵 터지는 그 맞아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단적으로 캐릭터를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첫 장면이었을 거예요. 연산군이 등장하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연산군이 웃으니까 주변에서 다 이렇게 눈치 보고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부장님 개그처럼. 안 웃으면 죽을 거야. 맞아. 행적 하나하나가 이제 다 조심해지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나무님은 어떻게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요? 저는 특히 아까도 나왔던 장면인데 모자를 직접 광대한테 그쵸. 건네주면서 맞아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맞아. 절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 아무리 놀이라도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여간 미친놈이야. 진짜 대단해요. 그 눈 맑은 광인이랑 쿵야. 알죠? 연상쿵이야. 너무 가버렸네요. 저는 장생의 그 난감해하는 표정이 너무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야 이 사람 이런 맞아.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하는데 나름 선방하죠. 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다. 말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역시 광대는 광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네. 와. 그렇게 되게 살 떨리는 선 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도 되게 좀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적인 면모가 되게 두드러졌던 예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화려하고 예쁜 옷을 직접 만들어서 디자인해가지고 뭐 내시나 도화선의 화원들에게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연산군이 술 먹고 시를 쓰거나 춤을 추면 신하들이 되게 감명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이 기록이 너무 부장님 그쵸. 눈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장님 눈물이야. 진짜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었지 않았을까. 살기 위한 눈물. 살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는 게 느껴지는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병약한 미남 그렇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몸도 패비윤 씨를 닮아서 되게 호리호리하고 마르고 성종을 닮아서 키가 크고 이런 용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병도 좀 피부병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좀 예민한 성격이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인가요? 맞아요. 그런 게 운동을 좀 권해주고 싶네요. 밖에 나간 산책도 좀 하고. 근데 사냥을 또 엄청 즐겨 했다고 그쵸. 하긴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사냥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쵸? 맞아요. 그 사냥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죠? 연산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사실 저는 연산군이란 인물이 매력적이었던 게
오이디푸스 증후군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매력적이었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매력 있다고 느꼈던 이유가 뭔가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열등의식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같이 느껴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매력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결핍이나 아니면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이 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영화에서 이 연상군이라는 캐릭터를 놓지 못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무슨 일을 해도 허용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내적인 네. 갈등 그리고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인물이라서 맞습니다. 네, 이 결핍이 섞여 있는 인물이라서 맞습니다. 게다가 그런 권력까지도 가졌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의 그런 불안정한 감정들이 주는 파급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인물을 우리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사료들이나 뭔가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 결핍이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이런 그런 컴플렉스를 해소해줄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새 또 오은영 박사님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같은 인물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금쪽이를 좀 치료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은영 박사님도 말씀을 조심했었어야 됐겠죠. 그 잘 돌려서 네. 말 조심하라. 불안 참시를 당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처선의 그런 생각, 그 극 중에서 김처선의 그런 계획들이 되게 괜찮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김처선이 직언을 했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광대패를 데려와서 이런 상황들을 좀 풍자하고 아니면 좀 돌려서 왕에게 이렇게 간언하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되게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 영화 속의 연산군을 보면 공기를 굉장히 많이 탐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공기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왜 공기를 좋아했을까? 저는 1차원적으로는 이제 공길이 장녹수보다 더욱 여성스러웠기 때문에 왕의 눈에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장녹수도 왕한테 어필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조선시대 여성상의 방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연산군이 결핍돼 있는 모성애를 자극하면서 네. 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공길에게서 어머니의 형상, 어머니 하면 여성성이니까 여성성을 찾아서 공길을 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녹수라는 인물이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장녹수라는 인물이 연산군에게 어필이 됐던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빼어난 외모나 어떤 능력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연산군의 결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길이 그 광대패 연기를 할 때 패비윤 씨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약을 먹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연산군이 몰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러네요. 그 이후에 부르죠. 그 이후에부터 부르지 않나요? 그 전에도 부르긴 하는데 불러요. 그렇죠. 근데 네. 더 뭔가 반하게 된 계기가 네. 패비윤 씨를 연기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이 장녹수보다 여성스러운 면 그거에 더 집중이 되었다면 나중에는 어머니적인 면모까지
공길이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장녹수가 확 돌아버리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파트 1에서 말을 못했지만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 장녹수가 나지막히 말하는 미친놈 이런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장녹수가 봤을 때 연산군은 정말 미친놈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공길은 연산군은 공길에 대해서 되게 어머니 같은 감정을 가졌던 거인지 아니면 정말 공길을 사랑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공길은 반대로 연산군을 사랑했을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하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둘 다 사랑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연산군도 공기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사랑의 정의는 이따가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사랑했다기보다는 좀 더 욕정이나 탐했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길은 연산군의 권력을 이용했다. 사랑보다는 좀 본인의 몸을 대가로 어떤 권력 상승, 지위 상승이나 권력을 탐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의외의 그쵸. 생각인 것 네. 같아요. 나무님은 어떠세요? 저는 공길 자체가 되게 권력 쪽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지만 연산군을 진짜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궁을 못 벗어나는 것도 있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놓아달라고 나가고 싶다고 계속 말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연산군한테 일종의 연민이라든지 애정을 좀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잠든 연산군의 볼을 이렇게 어루만진다거나 이런 게 되게 로맨스적인 장면이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저는 공기를 되게 영악한 인물로 처음부터 보고 시작을 해서 네. 공길의 행동이 좀 순수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길은 처음 이제 개성에 있었을 때부터 그런 광대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그 양반이 공길을 간택해서 뭐 공길을 뭐 따로 처소를 부르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공길은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이번에도 누가 날 불렀구나 싶어서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그런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공길이야말로 자기가 가진 그런 매력을 활용해서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좀 영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더 권력이 있는 왕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자기의 그 매력을 잘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서 좀 삐뚤어지게 봤네요. 저는 네. 공길이라는 인물이 말씀하셨듯이 권력과 되게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악하거나 아니면 순수하지 않다는 거는 또 다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양반 집에서 이제 그 광대패를 버리다가 양반이 불렀을 때 가는 그 공길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표독스럽거나 올게 왔군 이런 표정이 아싸, 아니라 네, 아싸 네. 이런 게 아니라 그 광대패를 먹여 살리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공길이 있어야만 그 광대패들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 말 나오잖아요. 그쵸. 왜 한상 차리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밥벌이 끊길 일 예, 있어? 밥벌이 끊길 일 있어 하는 게 결정적으로 그 패를 먹여 살리는 게 공길이라서 자기가 이제 그 양반이나 지위 높은 권력 높은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야만 이 패가 유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런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순응이라는 네. 단어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장생은 계속 이런 공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캐릭터라고도 그쵸. 보일 만큼 체제에 순응하는 캐릭터가 공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잠깐 생각나는 다른 드라마가 있는데 최근에 방영했던 티빙에서 방영했던 술꾼도시 여자들이라는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한선화 배우가 되게 좀 푼수떼기 같기도 하고 좀 매력을 좀 이렇게 쉽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좀 쉽게 한선화를 보고 되게 막 플러팅을 하니까 한선화는 별로 내색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적당히 받아친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정은지 배우가 그 사람을 딱 제지하면서 너 이러지 말라고 얘가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지 다 뻔히 알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제지를 하는데 한선화는 뭐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되게 정은지랑 갈등을 빚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공길과 장생과의 관계에 비슷하다라는 진짜 생각이 비슷하네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성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사랑. 네. 맞아요. 저는 공길과 연상군의 사랑이 이제 왕의 남자라는 타이틀에서도 부각이 됐지만 좀 이 둘 사이의 애정관계를 좀 홍보를 하는 면이 있었는데 영화를 오히려 보면은 공길과 연상군의 애정관계보다는 공길하고 장생 간의 애정관계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들의 관계를 저는 쌍방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연상군의 공길을 향한 마음이 크게 보면 사랑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사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상군이 공길에게 주는 마음을 통해서 장생이 생각하는 공길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싶었던 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경님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왕이랑 공길이 주였으면 메인이었으면 마지막에 그 세피아로 변할 때 왕이랑 공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공길과 장생으로 끝나는 영화니까 음. 아마 그쪽이 메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거는 마지막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사랑에 같아요.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챕터에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연상군이랑 공길의 관계 되게 미묘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길이라는 사람은 예술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가가 권력자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공길이라면 예술 자체를 생각하고 그 권력과는 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인물이 또 장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술과 권력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가지고 나무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이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다른 놀이패 단원들도 있지만 메인 캐릭터 중에서는 공길하고 장생이 예술가고 연상군은 권력자 이렇게 네.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공길과 장생은 어떤 예술가냐를 구분해 봤을 때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공길은 권력에 붙어 있고 권력에 잘 팔리는 네. 그런 예술인 거고 장생은 실제로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예술가적인 면모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예술이라는 게 공길 같은 예술만 있는 사회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장생 같은 예술만이 예술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 두 인물이 적절히 합쳐진 예술가라면 제일 이상적인 예술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두 명의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 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결정적으로 그 두 사람이 다른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긴장스럽고 서로 합이 맞아야만 되고 중심을 맞춰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그런 공연이 줄타기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그런 관계랑도 되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자아가 결국 줄타기를 한다고 맞아요, 해석을 맞아요. 하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이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권력과 가까운 자를
그리고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싶은 자아. 그 두 자아 간의 갈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아까 아까 그 공길이 그 놀이패를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공길은 성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예술도 그런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하는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본다면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전에 뭐 유럽 예술가들, 뭐 화가를 볼 때도 어떤 부유한 집안의 어떤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 돈 많은 어떤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전담 화가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과 돈,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술과 권력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영화가 또 조선시대이다 보니까 조선시대에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즐길 만한 토속적인 문화, 예술, 공연 같은 거를 메인으로 삼아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 탈춤이라던가 아니면 광대패의 놀이들이 영화에서도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긴 장면으로도 묘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양반을 풍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왕을 풍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정말 진짜 우리가 영화 그 패를 보듯이 그 공연패를 보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묘사를 하는데 마당놀이와 광대노름이라는 것이 또 그 무대를 설정해 놓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치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미디 쇼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풍자를 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광대가 하는 얘기들은 사실 좀 쉽게 재밌게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스를 하거나 누군가를 풍자를 해도 그냥 웃어 넘기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설정들이 이 영화에도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광대가 되게 무대 위에서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되게 과장되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상스러운 말을 섞어가지고 좀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되게 광대 노름 자체가 이제 혼자 하는 그 광대패의 독단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관객들의 호응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는 퍼포먼스여서 오히려 더 재밌는 그런 씬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대 노름이 그런 관객들의 호응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그 광대들이 왕에게까지 가는 일도 없었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의 어떤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이런 식의 광대 노름이 사실은 연산군은 조선 전기와 중기 사이에 있는 왕인데 이 정도의 풍자하는 광대 노름은 조선 후기에 많이 유행하던 민속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엄연하게 놓고 보면은 이 정도의 광대 노름은 연산군 시대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연산군 시대를 이용해서 이 광대 노름을 넣은 게 되게 감독이 영리하게 장치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의도적으로 이걸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산군 아까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연산군 당시에는 신하들의 간언이 잘 통하지 않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런 충신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투영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장치로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끌어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김처선이라는 인물이 광대들이 뭘 알고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영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되게 현대의 그런 정치 비판물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코미디로 본다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코미디나 아니면 이 마당 놀이패 자체를 다 예술이라고 본다면 권력은 되게 현실적인 현실 세계의 일이고 이 예술은 더 먼 곳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와 먼 곳의 가장 중간인 것이 바로 연극이나 무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 속에서도 왕이 실제로 자기의 일을 무대로 끌고 나오는 그리고 신하들도 자기의 현실 세계의 일들을 무대를 보면서 뜨끔해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이 마당 놀이패가 아니었나 싶고 맞아요. 그 줄타기라는 것도 그렇게 보면은 되게 아슬아슬한 맞아요. 현실 세계와 현실이 아닌 것 사이에서 되게 아슬아슬하고 미묘한 거를 잘 보여주는 맞습니다.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탈춤 자체가 줄타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랑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낯설게 보게 하는 장치가 마당패이고 그런 광대 노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장면을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상황들을 그대로 직언하기보다는 어떤 장을 마련을 해서 이게 낯설게 보이게끔 해서 다시 한번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게 이 영화 속에서는 마당놀이나 광대 노름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보는 게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왜 웃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안정감 때문에 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보고 있는 코미디가 사실은 그냥 진짜 코미디고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이 안도하면서 웃게 된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당 노름이나 광대 노름은 좀 과장되고 격화되어 있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 편히 웃다가 거기 그 마당패나 광대 노름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곱씹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미디나 어떤 장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다시 더 울림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이 광대 노름도 이 탈춤도 양반 계층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자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거의 주 관객층은 사회 그냥 평민 계층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면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는 주제들을 탈을 쓴 형태로 좀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연산군이란 인물의 심리와 더불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되게 큰 이야기이긴 했지만 되게 알찬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산군이란 인물의 성격도 한번 살펴봤고 이 연산군이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공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좀 더 크게 봐서는 예술과 권력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마지막으로는 마당놀이와 광대 노름의 의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아까도 살짝 얘기를 나눴던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물들이 겪었던 그런 감정의 변화라던가 그런 동요들이 어떤 식으로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미묘한 감정선을 다뤘던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